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기소 사실 거의 대부분을 인정해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이 공인들이 말하는 국민들에게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없고, 가시밭길 뭐 이런 표현을 보면은, 또는 시련 이런 표현을 보면은 자신이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문제는 핍박을 받는다면은 이 조국 씨는 사회적으로 약자란 뜻인데, 조국 씨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강자죠. 집권 세력의 핵심이었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그럼 판사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그 판사도 지금 대법원장은 김명수 같은 인물로서 아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저 어디 다른 데서 날라온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도록 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부인이 법정 구속까지 됐으니까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은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지만은 공인이니까 조금 더 공인다운 코멘트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당혹스럽다면서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 부분, 양형 의견은 이 형량을 뜻합니다.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엄정히 검토하고 항소해서 피고인의 억울함과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 종료 후에, 검찰 측이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소한 이 사건의 수사 그리고 기소 재판 과정은 피고인의 인권을 100% 아니 150% 보장한 가운데서 벌어졌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과 판사가 앞으로 이 사건을 모델로 해가지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방어권이나 이 정도의 반론권이나 이 정도의 자유로움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되었다가 풀어주어 가지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아주 법원이 잘한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있는 그런 재판을 연상시킵니다. 미국에서 재판 과정을 보면은 살인사건을 저지르더라도 보석금을 내면은 풀어줍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아주 당당하게 승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진행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구속,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재판은 수사, 기소, 재판이 아주 민주적으로, 쉽게 말하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점에서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원이 이번 유죄 판결을 뭐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게 이 동양대 교수 시절에 자신이 저지른 이겁니다. 표창장 위조입니다. 표창장 위조. 딸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의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오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작년 청문회 때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이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어떻게 위조됐으면 어떻게 위조됐느냐를 두고 작년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시간에 한 반 정도를 이걸로 다뤘습니다. 그때도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는 딱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단이 사실관계에 대한 뭐 확정 판결이죠.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이렇습니다.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조 씨가, 조민 씨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하여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합격 자체가 앞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 자기소개서에다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입니다.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 자료 분석 등을 수행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법원이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민은 키스트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으로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되었다. 조민이 인턴 활동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 자, 문제는 이제 부산대학에서 합격을 시키는 게 이번에 앞으로 무효가 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이 작년 말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입시 비리 의혹이 알려졌음에도 조선대는 1년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취임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또는 확정 판결까지 나오도록 기다리려면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입학 취소를 한다든지 입학 취소를 안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민 씨는 지난 9월에 시작한 2021년 학년도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은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하는데, 다만
조 씨가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여름부터 1년 한 6개월 동안 조국, 정경심, 윤석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한데 엉켜가지고 돌아가고 하도 복잡한 일이 일어났는데 1년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몇 가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세 사람이 다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국 씨는 법무장관 하다가 물러났고 그 부인은 법정 구속까지 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조국 수사와 연관된 이 정권의 보복을 받아가지고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가장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최신 조사는 36%대입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잘 못한다가 이 결집을 해가지고 한 60%대로 올랐습니다. 막 끔찍하게 보면은 65대 35 이렇게 봐야 되겠구만요. 65대 35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 한 70%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약 50%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층의 약 60% 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군요. 이른바 블루 칼라가 아니고 화이트 칼라. 사무실 근무자의 약 50%대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층 40대 화이트 칼라 그리고 호남 요 강한 지지층의 지지가 한때 70% 갔죠. 2018년에 비핵화 사기극이 연출되면서 70%대로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했습니다. 최근 전에 많이 떨어졌던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그때 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총선, 코로나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요사이 다시 떨어져서 이제 36%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구도로 보면은 이 2022년 대선으로 가는 여론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지역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입니다. 지역 여론이 지금 전라도 대 비전라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 36.6%까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호남에서는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호남 전라도 대 비전라도의 구도로 가는데 이것은 이 집권 세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여론의 변화입니다. 특히 호남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2022년으로 가는 1년여 동안 야당도 그렇지만은 여권 안에서 다음 정권을 만드는 문제로 상당한 내분, 이탈, 이합 집산도 예상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내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신적폐를 청산하겠다 하는 공약을 거는
여당 후보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내년 4월 그리고 내후년 3월까지 가는 이런 선거 국면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과거 우리 70 한 몇 년의 우리 한국 헌정사의 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제왕적 대통령도 마지막 1년은 악몽 같은 세월을 지나게 된다. 요 1년 사이에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들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당이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데서 예외가 될 것인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